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대안으로 탄력 근로를 6개월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똘똘 뭉쳐 반발하고 있는데 쟁점이 뭔지 박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탄력 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는 더하고 적을 때는 덜해서 기간 내 일한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위법으로 보지 않는 제도입니다. 현재 탄력 근로 적용 기간은 취업 규칙으로 정할 경우 2주, 노사가 합의해 시행하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맞춰야 하는 조선업과 건설업, 계절산업 등에서 탄력 근로제 확대를 요구해왔고 정부는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잠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달 평균 근로시간만 52시간에 맞추면 돼서 주 64시간 최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이 6달로 늘어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럴 거면 왜 근로시간을 단축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탄력 근로제를 확대 시행하려는 그러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연장근로 수당입니다. 탄력 근로제를 확대하면 통상 근로일 때보다 가산 수당을 줘야 하는 연장 근로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업들은 임금 부담도 줄일 수 있지만 노동계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고 한국노총도 3년 전과 입장을 바꿔 탄력 근로제 확대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 여당이 이를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폭행과 엽기 행각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IT 노동자들이 용기를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양진호 회장이 끝이 아니라는 건데요. IT 업계의 직장안 갑질과 폭행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저는 21살부터 한 IT 스타트업에 2년 반 동안 근무하면서 월급이 아니라 총 용돈으로 15만 원을 받은 게 고작입니다. 2년이 넘도록 좋은 날이 올 거란 기대만 갖고 견뎌온 디자이너 김현우 씨에게 돌아온 건 대표란 사람의 손찌검이었습니다. 문제를 깨달았을 땐 계약서 한 장 작성한 게 없어 법의 구제도 받지 못했습니다. 스타트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유명 IT 업체들 안에서의 폭행과 갑질에 대한 증언도 줄을 이었습니다. 폭언 폭행은 위디스크 양진호 동영상과 똑같은 환경인 수십 명의 동료들이 보는 사무실에서 발생했습니다. IT 업계 곳곳에 또 다른 양진호 회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일상이었던 과로 근무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장민순 씨의 가족도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이상 없도록, 그리고 저처럼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고통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없도록.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국내 총수 일가들이 그간 정부가 독려해온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력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 효율성과 지배구조 투명화 기회를 오히려 자신들의 지배력 확대로 이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한진중공업은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배가량 상승했습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직전 자사주 취득에 이어 인적 분할, 현물 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16.9%에서 50.1%로 늘어난 겁니다. 신설회사 지분율도 신주 배정과 현물 출자 주식까지 더해져 19.6%에서 36.5%까지 상승했습니다. 총수일가 정점에 한진중공업 홀딩스, 한진중공업, 다른 계열사로 이어지는 소유 구조를 구축한 겁니다. 경영 효율성과 투명한 지배구조, 주주가치 제고 등의 긍정적 기대치와 달리 총수일가의 배만 불려준 셈이 됐습니다. 한진중공업뿐만 아닙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분할 전엔 총수일가 지분율이 27.7%였지만 지주회사로 바뀐 뒤 55.2%로 상승했고 SK는 분할 후 총수일가 지분율이 25.1%로 높아졌습니다. LG도 34%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총수 있는 19곳 중 12곳이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총수일가와 지주회사의 지배력이 각각 2배씩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와 44.8%. 여기에다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 문제도 여전합니다. 113개 계열사 중 46개사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인데 사각지대 회사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납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가 무려 57%에 달해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1년 새 지주회사 수는 전년보다 20개사가 감소한 173개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주회사 자산유권 강화로 중소지주회사가 다수 제외됐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지난달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이 4개월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6만 4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실업률은 전년 대비 0.3% 오른 3.5%를 기록하며 10월 기준으로는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7만 9천 명 늘어난 97만 3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은 작년과 달리 올 10월에는 공무원 시험이 없어 청년층 실업률이 하락했지만 40에서 50대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면서 전체 실업률은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조업체 11곳이 3분기에 문을 닫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3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상조업체 2곳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폐업을 신고했고 7곳은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 직권 말소됐습니다. 나머지 2곳은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반면 3분기 신규 등록을 한 상조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는 상조업에 대한 신뢰 개선이 더디고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뒤 등록 요건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습니다. 9월 말 기준 전국의 등록 상조업체는 모두 146개사입니다. 폐원을 추진하는 사립 유치원이 6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유치원들에 대한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긴급 확충키로 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교육부에 폐원 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한 사립유치원이 전국 60곳으로 늘었습니다.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기로 한 사립유치원은 12일 기준 여전히 4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당국은 국공립유치원 긴급 확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 1,000개 신설에 앞서 일단 폐원 인원만큼 지역 내 공립유치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병설 학급 증설과 인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 장기 임대, 더 나아가 해당 폐원 희망 사립유치원 건물을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단기 임대하는 불법 폐원과 모집 보류 등에는 특별감사로 대응하되 폐원 시 원아들은 인근 국공립유치원과 연계해서 전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치원들이 모집 일정을 속히 확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따르지 않을 시 단계적으로 행정처분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국회가 이른바 박용진 3법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제도 개선에 먼저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시정명령 불이행이나 폐쇄, 운영정지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모든 유치원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익용 기본재산 출연 조건을 완화하는 조치도 시작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경찰대학이 각종 특혜를 없애고 문호를 개방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경찰개혁위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건데요. 일반 국립대처럼 전환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경찰대 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은 크게 3개 분과로 나뉩니다. 학사 운영과 생활 지도를 개선하고 문호를 개방하는 건 물론 대학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 전환 복무제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임용을 앞둔 4학년을 제외하고는 전액 국비 지원도 사라져 국립대 수준의 학비를 내는 대신 의무 합숙과 제복 착용은 폐지됩니다. 일반 국립대처럼 전환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또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재직 경찰관과 일반 대학생을 편입시켜 채울 방침입니다. 입학 연령 상한은 현재 21살에서 41살로 높이고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없앨 계획입니다. 경찰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대학장 직위는 개방직, 임기제로 전환합니다. 입학 연령 상향과 편입제 도입, 의무 합숙 규정 삭제 등 경찰대학의 학사 운영에 관한 규정의 경우 이르면 내년 2월 개정돼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됩니다. 경찰대 설치법 개정이 필요한 학비 개인 부담이나 경찰대학장 개방직 도입은 내년 중 통과되면 2020년부터 시행됩니다. 박찬훈 경찰대 개혁추진위원장은 경찰대가 전문화를 위한 기관이 되려면 궁극적으로는 학부제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갈수록 먹고 살기가 참 힘듭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먹거리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우유값 도미노 인상에 이어 평소 즐겨 먹는 라면과 과자,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과자로 불리는 새우깡 가격이 2년 4개월 만에 100원 오릅니다. 농심은 오는 15일부터 스낵류 전체 23개 브랜드 가운데 19개 브랜드 출고 가격을 평균 6.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연말을 맞아 다른 제과업체들도 과자 가격을 동반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 원가와 판매 관리비 등 제반 비용의 상승으로 원가 압박이 누적되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일부 라면 제품 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팔도는 다음 달부터 대표 컵라면 왕뚜껑을 1,050원에서 1,150원으로 9.5% 올리고 비빔면은 4.7% 올립니다.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 롯데제과는 지난 1일부터 일반 슈퍼마켓에 납품하는 월드콘과 설레임의 권장 소비자 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인상해 줄 것을 점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혜태제과 역시 일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브라보콘 가격을 롯데제과와 동일한 가격으로 조정했습니다. 납품가가 오르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최종 판매 가격도 자연스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점포 간 가격 편차가 심한 상황이라서 어떤 빈과 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 납품가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일부 채널의 납품가를 좀 올려달라고 흡수하는 상황입니다. 경쟁업체들은 일단 추격 인상은 안 한다는 방침이지만 재료비 부담을 이유로 도미노 인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길가에 갑자기 나타나 운전자들에게 경계 대상이 된 전동 킥보드. 이것을 타려면 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는 곳에선 면허 확인도 없이 마구 빌려주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어서라는데 정부는 내년에야 안전 기준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가로등 불빛이 약한 깜깜한 교차로. 갑자기 전동 킥보드가 오른쪽에서 튀어나와 순식간에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타는 사람이 늘고 관련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정부는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즉 오토바이 면허를 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면허를 필수로 했지만 빌려주는 곳에 확인 의무 규정이 없다 보니 일부 대여점에서는 면허증이나 신분증 없이도 빌릴 수 있는 겁니다.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사고 시에만 필요하다고 할 뿐 빌리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면허 없어도 돼요?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 없이도 렌탈은 가능하신데 나가셔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렌탈하시는 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속도 제한 규정도 유명무실합니다. 정부는 작년 8월부터 시속 25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전동 킥보드의 유통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통된 제품들은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40km 이상 주행 가능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고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에 정부는 뒤늦게 내년 6월까지 안전기준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실태를 봤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중소기업 인력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많은 중소기업에서 올 하반기 채용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안채영 아나운서, 현재 하반기 채용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많은 중소기업들이 하반기 채용을 포기한 상태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중소기업 2,010개를 대상으로 인력 수급, 근로시간, 임금 등 일자리 현황과 정책 동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한 중소기업 일자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조사 결과 올 하반기에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에 인력을 뽑은 중소기업은 26%였으니 비율이 현저히 줄어든 셈입니다. 이런 역시 많지 않았는데요. 채용 계획이 있는 343곳의 채용 인원을 보니 평균 2.6명이었습니다. 네, 80%가 넘는 중소기업이 사람을 뽑지 않겠다고 한 거네요. 그나마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마저 그 수가 정말 적었고요. 이유는 뭘까요? 네, 채용 계획이 없거나 지난해 대비 줄인 이유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이유의 1위는 경기 전망이 불확실해서였습니다. 기업의 32.3%가 이와 같이 응답한 건데요. 2위는 31.9%가 응답한 인건비 부담 증가였고 3위는 18.3%의 비율을 보인 경영 악화, 사업 축소 때문이었습니다. 네,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경기의 흐름에 직격탄을 맞는 편이잖아요. 현재 불안한 경기 상황이 중소기업의 채용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또 인건비 부담 증가가 채용 계획이 줄어든 이유 2위로 뽑혔는데 최저임금과 같은 정책도 채용 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가요? 네, 주요한 이유를 차지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응답자의 47.8%는 고용 인력 증가로 인건비 부담 가중이라고 답한 건데요. 그런데 이 같은 인건비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해 1위로 뽑힌 응답은 38.9%의 응답률을 보인 신규 채용 축소였습니다. 즉, 인건비 역시 신규 채용 축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됩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본래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정책인데 이 정책이 아직 안정되지 않아 고용 빙하기라는 유감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일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기업보다 근로시간과 임금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다고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취업한 근로자가 신규 입사 후 3년 내에 이직하는 비율은 33.7%입니다. 평균 근속연수도 6.4년에 불과해서 향후 장기적인 인력 수급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시 필요한 지원 방법에 대해서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43.8%가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라고 응답했는데요. 하지만 이와 관련한 지원책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향후에도 인력 수급에 많은 고충이 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하지만 대신 정부에서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같은 다양한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했잖아요. 이런 정책들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네,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기업의 41%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도움이 된다고 답한 중소기업도 31.2%에 불과했는데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 이유에 대해서 절반 이상인 58.7%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음이라고 응답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취업 시장에서 중소기업은 바로 일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를 원하고 취업준비생들은 우선 대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에 참여한 2,010개의 중소기업 중 최근 3년간 입사자의 평균 연령도 38.1세였는데요.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은 만 34세 이하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채용 계획을 줄이면 고용 시장에도 비상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기 활성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고용 대책에 관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력은 부족한데 뽑을 계획은 없다. 올해는 고용시장이 유난히 이상하고도 추운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정작 수혜를 입어야 할 곳에선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찾아야만 이 이상한 고용 빙하기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